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미 국방부가 가장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이란 전역에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규모의 공습이 단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준 특파원입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끄는 미 중부사령부가 SNS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실시간 탐지해 요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중동 역사상 가장 통합된 공중방어 체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화력을 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대한 분노 작전 열흘째를 맞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은 고립됐으며 처참히 패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향해 개전 이후 가장 격렬한 파상 공세를 퍼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Intelligence more refined and better than ever.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미군이 최고 강도의 공세를 예고한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적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란의 항복을 빠르게 끌어낼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 섞인 주장과 달리 미군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열흘간의 전쟁으로 미군 부상자가 약 140명에 달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이란 전쟁 목표와 종료 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Americans are sick and tired of forever wars, and there's no timeline here, no seeming end game, no strategy for what success is. 이런 가운데 이란전의 초기 지지율이 과거 미국이 개입했던 전쟁들과 비교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공습 전에 충분한 설득을 하지 않았고 정치 양극화로 개전 초기 국론이 결집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 전쟁 12일째를 맞은 가운데 이란에서 민간인 1,300명 이상이 숨지고 미군 사상자도 1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유가급 등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교전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스라엘 현지 시각 새벽 4시 반입니다. 밤사이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사이렌이 울리고 이란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서한 지구 헤브론과 라말라 상공에서도 이란 미사일 공격이 목격됐습니다. 이란 전쟁 12일째를 맞아 지금까지 수천 명의 이란군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란군 사상자의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될 거란 추측도 나옵니다. 아라바니 주 유엔 이란 대사는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과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These horrific crimes have resulted in the martyrdom of more than 1,300 civilians. They have also destroyed 9,669 civilian sites, including 7,943 residential homes. 네, 이라바니 대사는 학교와 교육기관 60여 곳도 파괴됐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 위반 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군 사상자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미군 7명이 숨졌고 미 국방부는 미군 1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부상자 140여 명 가운데 다수는 경상자라면서도 중상을 입은 미군도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 부상자 규모를 지금까지 밝히지 않다가 로이터 통신 등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오늘 사상자 규모를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로 유가 불확실성도 커졌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CNN은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함선을 파괴하기 위한 폭탄이죠.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할 경우 해협은 완전 봉쇄가 돼서 국제 유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SNS 트루스 소셜에 기뢰가 설치됐다면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뢰 부설 함정 타격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비활동 상태의 기뢰 부설 선박 10척을 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타격도 이뤄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2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상선 통과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 U.S. military is drawing up additional options following the president's directive to continue keeping the Strait of Hormuz open. I will not broadcast what those options look like, but just know the president is not afraid to use them. 네, 이스라엘과 미묘한 균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 자제를 요청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가능성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에 이란의 석유와 에너지 시설을 추가로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한 건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정권 결집을 막고 전후 이란 정권과의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 요청에 나섰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 이란 국민의 피해가 불가피해서 이란 정권 지지로 여론이 돌아설 수 있고 전쟁 종료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처럼 석유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유가 급등 가능성 그리고 세계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서 이란이 만약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 공습에 보복에 나설 경우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7일 밤 테헤란 북서부에 위치한 석유 저장소와 남부 정유단지 레이 지역의 연료 저장고 등을 집중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 대상과 기간을 놓고 양국의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군사작전이 끝나는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이 상황에 따라 조기 작전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는 작전을 펼쳤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로 국제유가가 급락했지만 결국은 잘못된 발표로 밝혀졌는데요. 미국의 조급함이 드러난 걸까요?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X에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대변인은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성공 발표글을 삭제했는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And I can confirm that the U.S. Navy has not escorted a tanker or a vessel at this time, though of course that's an option.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 성공글이 올라온 직후 국제 유가인 브렌트유는 물론 뉴욕 유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15% 정도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당시 동반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도 뉴욕장에서 1,465.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이후 유가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결국 뉴욕 증시도 혼조 마감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내의 엇박자가 시장에 혼란만 키운 셈입니다.
Oil is moving markets, and until we see a tanker, or at least multiple tankers for that matter, pass successfully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unharmed, I think this volatility is going to stick in the markets. 앞서 전날도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강조하며 유조선 통행 정상화에 조바심을 내비쳤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기뢰 부설용 선박 10척을 파괴했다고 밝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이란 전쟁 여파로 브렌트유 가격이 향후 2달 넘게 배럴당 95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월간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95달러 위에서 지속되다가 3분기 중 배럴당 8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연말까지 배럴당 70달러 선 언저리에서 거래될 것으로 유가 추이를 예상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원유 관련 제재 완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두 정상의 통화에 따른 제재 완화 가능성을 질문받자 이 문제는 전혀 구체적으로 논의되질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와 푸틴 모두 그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석유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이 취하는 조치는 걸프 해역 정세 속에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성주 기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 기지 앞 마을에 설치된 CCTV에 지난 3일 새벽 0시 35분부터 사드 발사대 6대가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사드는 발사대 6대가 한 개 포대로 운용이 되는데 사드 포대 전체가 기지에서 반출된 것입니다. 사드 발사대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드 배치 반대 단체인 사드 철회 평화회의는 미군이 중동 전쟁에 사드를 활용하려고 반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가 훈련에 참가하려고 2대 정도가 외부로 반출된 사례는 있지만 한 번에 이렇게 전체가 빠져나간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드 반출 가능성 보도에 청와대는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전력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군사력 수준과 장병들의 사기를 감안하면 우리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과도한 보도와 추측성 기사는 우리 안보와 해외 국민 안전, 방산 협력 그리고 주요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발생한 뒤 열흘 연속 올랐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늘 처음으로 하락 전환됐습니다. 정유사들도 당장 긴급 상황은 없지만 전쟁이 길어져서 공장이 멈출까 봐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박기환 기자는 어디죠? 네,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입니다. 네, 오태인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울산 온산 국가산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주유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름값은 얼마나 좀 떨어졌습니까? 네, 중동 사태 이후 무섭게 치솟았던 기름값이 드디어 꺾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어제까지 열흘 동안 연속으로 올랐던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어제보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은 1,906원입니다. 어제보다 0.5원 낮아진 건데요. 경유 역시 0.9원 내린 1,93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경남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의 유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주유소 기름값은 어제부터 하락 전환했고 오늘로 이틀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원 고지를 눈앞에 뒀던 서울 경유 가격은 어제보다 10.3원 내린 1,95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도 3.4원 떨어진 1,943원입니다. 국내 유가가 일제히 떨어지기 시작한 건 배럴당 120달러를 찍었던 국제 유가가 80달러까지 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부 역시 고유가를 틈타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현장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일부 정유사들이 판매 단가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주유소의 소비자 가격도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떨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유가 부담이 좀 상당히 있는데요. 이 정부도 추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인하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필요할 경우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채를 되살리는 긴급 바이백 등 추가 시장 안정 조치도 적기에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만료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이 다음 달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보조금 지급 비율도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한 금액의 50%에서 70%로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1일 이후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태인 기자, 뒤로 보면은 정유 시설들이 좀 보이는데 현재 정유 업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대로 보이는 대형 구조물이 정유업체가 사용하는 원유 저장 탱크입니다. 유조선이 먼 바다에서 원유를 하역하면 지하 배관을 통해 저장되는 곳인데요. 이 업체는 사흘에 한 번 200만 배럴, 그러니까 3억 1,700만 리터를 공급받습니다. 저장된 원유를 이용해 정제하는 양만 하루에 67만 배럴에 이르는데요. 국제규격 수영장 42개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가동을 멈추면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원유 공급이 끊긴 상황은 아닙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전 통과한 유조선이 하나둘씩 도착하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협 봉쇄가 지속할 경우 가동률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지역에서 원유를 선적하는 방법입니다. 가능한 대안이라고 하지만 이동거리가 늘어난 만큼 물류비가 오르고 기름값 역시 인상됩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 가운데 70% 정도를 중동에서 가져오고 있어 정유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울산에는 국내 4대 정유사 가운데 두 곳이 있는데요. 각각 하루에 84만 배럴과 67만 배럴 원유를 정제합니다.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은 230만에서 280만 배럴인데 절반이 넘게 울산에서 정제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울산시도 긴급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유사들은 전쟁이 장기화하면 결국 정부 비축유가 대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석유 비축 물량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2억 배럴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상시 소비 기준으로 7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요. 하지만 미봉책일 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정유 시장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 상황들 생생하게 짚어봤고요. 박기환, 오태인 기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중장비 대여업체들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불황인 탓에 장비를 필요로 하는 현장은 줄었는데 유가가 오르면서 비용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크레인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뒤로 건설 장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제 뒤로 보이시는 장비는 기중기입니다. 기중기는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아침부터 일찍이 건설 현장으로 이동했어야 할 기중기들이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그대로 주차장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여업체들은 수도권 곳곳에서 중장비 대여 요청이 들어오면 장비를 직접 이동해 현장까지 이동하는데요. 하지만 중동 사태 여파로 유가가 오르면서 먼 거리에 있는 현장에 갈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며 대여 요청을 받지 않고 장비를 주차장에 세워두는 겁니다.
최근 건설업 불황의 유가 상승까지 특히 경유가 해당이 될 텐데 이렇게 겹치면서 업체들의 부담이 더 커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건설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중장비가 필요한 현장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에 더해 중동 사태로 인해 유류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중장비 대여 업체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기중기 업체 대표는 장비가 이동하는데 연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여 가격은 떨어지면서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터당 1,500원 당시에는 45만 원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0원 금액이 됐었을 때는 60만 원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루에 소모되는 양에서 15만 원씩이 더 지출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 화물차와 달리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와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중에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 제품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지를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 등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유가 상승으로 생긴 교통 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달 만료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한 금액의 50%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지급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장 발표 이전인 지난 1일부터 10일 사이에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지만 우리 증시는 이틀째 상승세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발표로 코스피는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서 1,4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주가와 환율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우리 증시 상승폭이 지금 커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3차 상법 개정 이후 기업들이 이달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잇따라 발표하는 자사주 소각 계획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 오른 5,658로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3%로 커지며 5,700선에 올라 있습니다. 기관이 홀로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은 순매도로 전환했고 개인도 이틀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3%, SK하이닉스도 3%, 현대차는 4%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16조 원, SK가 4조 원, KCC가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는데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인 삼성생명은 8%, SK는 14%, KCC는 1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증시 급등락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미래에셋증권이 15% 상승하는 등 증권주도 강세입니다. 코스닥도 1%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6% 오른 1155로 출발해 2% 오른 1160선에 올라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연일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 중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서 60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1,460원대 후반에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환율은 하락세를 나타내 1,467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날 야간 거래에선 1,462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전되면서 환율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어제 이후로 계속 배럴당 80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세에 따라 유가가 요동을 치면 환율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 시장 관계자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중동 사태와 관련해 경제 상황 점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바꾸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면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추경 편성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차가 크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화답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천 강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이 적기에 편성돼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히 심의에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얄팍한 꼼수를 중단하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오늘 국회 재경위에선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중동 사태로 인한 주식시장과 환율 등 국내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두고 가뜩이나 여권 내부가 시끄러운데 공소 취소와 거래설까지 겹쳤어요. 전선이 더 복잡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이 포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7개 사건을 조사해 필요하면 특검을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특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권은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로 시끄럽습니다.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씨가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인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검찰개혁을 완화해주는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중수청, 공소청법 정부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의혹인데요. 이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여러 추측이 나왔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YTN에 자신이 최근 검사들을 만나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과 만나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설은 일부 세력의 몰아가기일 뿐 자신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래설을 이재명 공소 취소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등 공세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맹공을 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죠. 네, 장 대표는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적 복귀 반대가 담긴 결의문이 곧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 107명의 의견을 담아낸 결의문을 당 대표로서 존중한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날 의원총회에서 밝힌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절윤 결의문이 나온 이후 장 대표가 이를 직접 언급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결의문이 선언을 넘어 당 지도부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공천시청을 하지 않았던 서울, 충남 등 2개 지역에 대해 추가 공모를 하기로 했고요. 경북과 강원도 등 지역들에 대해서 후보자들 면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인천 강화도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인천시장 단수 공천을 받은 박찬대 의원이 함께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후보군들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영배, 박주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고요. 정원호 성동구청장 역시 오후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동 사태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그리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We took a little excursion because we felt we had to do that to get rid of some evil. How good. Short term. Short term. 장대한 분노 작전 열흘째를 맞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은 고립됐으며 처참히 패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전 이후 가장 격렬한 화상 공세를 퍼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Intelligence more refined and better than ever. 네,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격렬한 날이 된다는 건 어떤 공격을 하겠다는 걸까요? 저희가 규모에만 집중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미 지금 개전한 지 10일이 지났고 뭐 2단계 시작하고 나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습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밝혔던 5천 곳의 타겟을 자기네들이 공격을 했다 하니 더 많은 타겟이 더 늘어날 것은 아니고 이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확실히 그 시설들을 다 파괴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탄도미사일 저장고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핵시설들까지 아마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란의 공격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핵 무기가 2주 앞에 남았었다. 안 그랬으면 2주 안에 핵을 가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고, 뭐 그건 밝혀지지 않는 사실이고 IAEA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핵 위협, 그 다음에 그 이란이 계속 갖고 있었던 비대칭 전력, 탄도미사일과 드론, 그 다음에 해군을 절멸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해군은 그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그거를 아예 형해화시키겠다, 그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의 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군이 이란의 함대 44척을 파괴했다. 미군은 30척을 파괴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사대와 공중망은 80%, 60% 다 부셨다. 뭐 이미 그 발표를 하고 나서도 며칠이 더 지났으니까 아마 지금은 다 예상하건대 발사대도 한 7, 80% 다 부서졌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얘기했던 군사 목표 이 두 개를 더 정교하게, 더 그리고 확실하게. 그래서 그게 어떤 또 찾아봐야 되긴 하고 뒤에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미군의 이란의 군사항을 완전히 공격을 해서 그 해군 전력이 왔다 갔다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공격, 아니면 그 발사대를 다 부셔서 거의 100% 이란의 소위 해군과 이란의 해군과 공군의 플랫폼을 다 부셨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핵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지금 약간 지금 얘기를 더 안 꺼내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게 이란이 갖고 있는 핵 위협, 그게 60% 농축 우라늄 450kg 더 농축이 되면 이게 한 핵탄두 11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산에 대한
완벽한 파괴를 위한 그 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엄청난 많은 그 폭탄이 산재 여러 곳에 때린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군사 목표를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격렬한 공습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네.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분석해 주시는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데를 치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공격했던 데를 더 완벽하게 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백 교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군사작전이 3단계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3단계요? 해요. 네, 그래서 1단계는 적지도부 제거하는 거고요. 예. 2단계는 이 이란의 군사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해군력 절멸시키는 거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오늘 지금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한 것이 이렇게 최대 규모의 공습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이제 이런 무기 체계를 생산해내는 소위 말하는 그 군사 인프라, 예.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죠, 공장.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배치되어 있는 전투기뿐만이 아니고 또 이 항공모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동원되는 것이 B-1B, B-2, B-52, 아마 대구 가르시아에서 날아갈 겁니다. 여기서 날아가서 아마 폭탄, 이게 전략 폭격기니까요. 예. 폭격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어느 이렇게 정도의 보고. 위력이에요? 이게 떨어지는 것이 뭐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제 B-1B 같은 경우에는 32톤 정도가 떨어지니까요. 예. 말이 그렇지 32톤 같으면은 4톤 트럭 8대가 실은 것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한 발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큰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을 걸로 생각하는 이 이란의 핵시설과 관련된 거, 거기도 폭격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지도부는 급습을 한 건데 이거는 지금 예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란도 이런 뭐 대규모 공격하겠다 하면 뭔가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이란의 준비 태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어밖에 없죠. 방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지금 어찌됐건 물론 이제 지금 대규모 공습이 이렇게 예고가 돼 있으니까 지금 순간에서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공습을 하기 위해서는 예. 전면 폭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만약에 그 시점에서 지하에 숨어있던 발사대를 끌고 나서 쏘고 하면 너무 손쉬운 타겟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공습이 진행되고 나면 곧바로 된 그 반격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그 저자세로 지금 있다가 뭐 이 공습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공격을 감행할 수 있어도 지금 대규모 공습이 예고된 이 상황에서는 모든 레이더망이 켜지고 그 이란을 다 지금 낱낱이 보고 있을 텐데 예. 쉽게 이란이 지금 공격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군사 능력 무력화요. 이제 네네. 2단계 작전의 이제 목표라고 네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요? 몇 % 정도 달성됐다고 보세요? 지금 뭐 80~90%는 단수가 다 완성이 됐다고 저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남아있는, 역계산으로 해보면 남아있는 그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미국이 타격한 것도 있고, 아니면 저장소를 타격을 해서 매장시킨 것도 있고, 발사대를 파괴한 것도 있지만 이란이 소진하면서 능력도 줄고 있어서 이란이 갖고 있는 전력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 80~90%는 거의 소진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격렬한 이란 공습은 이제 군사 인프라 쪽을 타격할 네,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3단계 공격이 그럼 미국의 마지막 단계인가요?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고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현지 시간은 뭐 이제 아직도 새벽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수, 목, 금, 토, 일 하면은 이제 한 4~5일 남았잖아요. 4~5일 동안에 이렇게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이번 주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지나가고 나서 예. 다음 주 정도에는 자의에 의한 아마 전쟁의 승리를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정신 승리 아니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목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점점 그 목표가 줄어들어왔죠. 처음에는 이제 정권 교체해서 민주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다가 두 번째는 이제 이란을 핵무장하는 것을 이제 절대로 용납 못한다. 그래서 핵무기의 완전 제거를 뒀다가 지금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군사력이 충분히 파괴되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종전을 하면서 승리선언을 할 때는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란의 군사력이 얼마 정도로 파괴가 됐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그럼 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음 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이 시나리오대로 종전을 만약 선언한다면 진짜 그냥 정신 승리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미국 입장에서는 뭐 만족할 만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전략 자산들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소위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론도 다 파괴됐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라는 위협도 이미 이제 그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이 많이 뭐 자산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진짜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이런 모든 능력과 이런 것들이 사라졌나? 아니 정권도 교체되지 않았고 그 세력들은 그대로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신승리 비슷한 이런 멘트라고 전쟁을 끝냈던 시기는 또 우리가 복귀해 보면 작년 6월 10일 전쟁 마감할 때도 그렇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라고 선언했을 때는 이란의 핵 능력은 다 불능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란이 핵무기가 2주 만에 만들어질 수 있어서 내가 공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이 너무 정반대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수사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정신 승리 아니면 부분적인 승리라고 그렇지만 이걸 완벽한 승리라고 얘기하고 나갈 확률이 되게 높고 근데 그렇다면 그건 완벽한 정신 승리냐? 근데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거는 이란이 자신들이 그 지렛대로 쓸 수 있는 많은 자산들이 거의 형해화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반이 맞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보면 다음 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서 끝이라고 했을 때 동의합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이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끝 했을 때 아마 좀 불편해할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란이 핵무기 국가로 등장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상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또 그 종교 이런 거 보면 시아파인데 시아파가 전체 무슬림의 한 15%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만일에 이란이 핵무기 국가가 되면은 15%의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85%의 무슬림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중동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어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또 이란의 핵물질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까지 갈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은 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없다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1단계 목표였습니다. 지도부 이제 체제 교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뼈 아플 겁니다. 그래서 모스타바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찌됐건 그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사살한 거는 큰 성과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들 카메네이가 됨으로써 되게 그림이 웃겨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두었으면 아들 모스타바 카메네이가 절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유운도 그렇고 세습이라는 것 때문에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비극적인 영웅 서사를 이번 공수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늙고 병약한 원래 카메네이는 86살이고 전립선암도 한번 있었고 곧 이제 죽는다 그런 얘기가 1, 2년 전부터 있어서 전문가 사이에서는 과연 다음 리더십은 누가 될 건가 그걸 맨날 얘기하던 분석 요소였거든요. 근데 그냥 1, 2년만 있어도 사라질 리더를 이렇게 극적으로 죽임으로써 절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모스타바를 강경파를 최고 지도자를 올리는 그러니까 병약하고 쇠약한 카메네이를 죽이고
어떻게 보면 더 젊고 강하고 보수적인 그 인물을 올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아들. 순교자의 아들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성과물이 반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스타바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 결국은 문제는 이겁니다. 그 참수작전에 48명 카메네이와 같이 48명을 다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자랑하듯 말하면서 원래 내가 생각했던 우리 대화도 통하고 그 내부 그립감도 있는 내부 통제력도 있는 인물이 있었다. 그런데 죽었어. 내가 이 공격하는 그런 얘기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에서 자 보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 디테일한 플랜에 맞게 이렇게 진행됐는지도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결국은 근데 또 말이 되게 웃긴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만 아니면 성직자가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러면 이제 원래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좀 세속적인 정권을 좀 밀어주려고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성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정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메시징 관리도 안 되고 스텝도 꼬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단면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정권 교체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용어 자체도 이 작전을 시작하는 초기의 단계에서 정하지 않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가 진정한 의미의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새로운 정권을 만들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카메네이만 날리려고 했던 건지 그런 것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죠. 오히려 모즈타바 존재감만 키워준 꼴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럼 모즈타바가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모습이 드러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아마 모즈타바를 사살 명단 1, 2로 올려놓고는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군사작전에서 제가 기존의 목적에 더 집중하겠다 할 거라고 본 이유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니까 그 목표를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그 승리의 요건을 만들어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걸 하면서 최고 지도부를 계속 암살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성과물을 위해서. 그래서 모즈타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최고 사설 위치에 올려 있으니 이란 입장에서는 꽁꽁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도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취임 일성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징조를 보면 IRGC 혁명수비대가 그래도 단합되고 모스타바 안으로 이렇게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모스타바가 유고하고 없었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그 혁명수비대가 결집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스타바가 죽었냐 살았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타바가 죽었으면 보여지지 않는 현상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모즈타바가 지금 공식적인 메시지 하나가 없고 공개적인 행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또 외신에서는 부상을 입었다.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부상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란 국영 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부상을 입은 거예요? 네, 그렇죠. 이란 국영 방송에서 부상을 입은 최고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부상은 입은 거죠.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상만 입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폭격에 의해 가지고 죽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부상을 입은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취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 적어도 대국민 메시지는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란 국영 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서 이걸 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리 쪽에 부상만 있으면 이렇게 앉는 모습만 보여줘도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부상이 그러면은 다리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또다시 중상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망했다는 얘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첫날은 요행이도 폭사당하지 않고 피했지만 그 뒤에도 수없는 폭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폭격 폭격이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건가요? 없었죠. 없었습니까? 네네, 예.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살아남았다라고 그러는데 예. 살아남았을 때 그때 부상을 당한 건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지역에서 부상을 당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폭격을 당해서 죽었는지 현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 사람 지금 여기 혁명수비대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기를 지금 옥립을 한 그런 상태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백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데 부상당한 건 사실이에요. 예. 일단 미국은 곧 끝내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승패는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미 CBS 뉴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분설하려는 움직임이 미 정보 당국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죽음의 계곡이 될 수도 있다. CNN에서 이제 이런 네. 보도를 했는데 사실 저도 보도하면서 어뢰는 많이 들어봤는데 기뢰는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네. 기뢰는 어떤 건가요? 네, 기뢰는 바다 위의 쥐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 위의 지뢰. 네, 그래서 쥐뢰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남성분들은 군에 갔다 오셔서 잘 아실 텐데 그게 지뢰라고 하는 것이 크게 대인지뢰하고 대전차 지뢰가 있거든요. 예. 대인지뢰는 사람이 밟으면 터지는 예. 거고 대전차 지뢰는 전차나 장갑차나 이제 무게가 좀 나가는 것이 지나갔을 때 터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뢰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위의 지뢰인데 이것은 이제 떠다니는 게 문제죠. 그래서 기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지뢰라고 하는 것은 접촉하면 이렇게 터지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터지게 되겠죠. 그런데 감응 지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뢰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여기에 함정이나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 음향 그리고 수압이 잠시 바뀌잖아요. 예. 그걸 따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감응 기뢰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줄로 이렇게 쭉 연결된 것은 계류 어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중 밑에 그러니까 이제 수면에서 한 10m 또는 20m에서 거기 줄로 쭉 연결해서 기뢰를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침저 저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유지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게 하는 것을 부유지뢰라고 합니다. 이게 왜 죽음의 계곡이 되느냐 하면 이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기뢰 5,000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뢰를 정말 뭐 몇백 발이라도 이렇게 만일에 이걸 뿌리게 되면 그것이 전체 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모든 배에 다 이게 가거든요. 아니 육지에 있는 지뢰는 딱 고정돼 있지만 예. 이것은 해류를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막 돌아다닐 수 있겠군요.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 죽음의 계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고요. 예. 더 넘어서 그것이 해류를 따라서 인도양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도양으로 나오면은 그것을 지나가는 상선이나 군함이나 이런 데도 지금 감응 장치나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게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죽음의 계곡이 훨씬 더 뭐 넓어질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좁은 해협인데 이제 기뢰까지 이렇게 밑에 막 떠다니면은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데 이란이 기뢰 카드까지 꺼낸 거는 여기만은 우리가 빼앗길 수 없다. 뭐 이런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기뢰를 어느 정도 깔고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미국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기뢰를 처음 해서 이 봉쇄를 했던 거가 이란 이라크 전 1980년도 이란 이라크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 할 때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기 위해서 그 예. 기뢰를 깐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미국 그 함선이 한번 반파될 정도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흐레인에는 그 기뢰만 전담으로 철거시키는 부대가 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로 이걸 철수를 못 시키는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란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기뢰를 깔게 되면 기뢰는 떠다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걸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완전히 누가 피해를 입을지 지도 전혀 모르는 모르는 겁니다. 거군요. 그럼 지금 이란 쪽에서 얘기한 예. 이스라엘과 미국 대사관을 초치한 그런 국가들의 상선은 우리가 통과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랑 도 배치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됐건 자기네들의 억지력을 계속 올리고 그 호르무즈의 봉쇄와 비슷한, 봉쇄는 아니지만 봉쇄와 같은 효과가 나야지 계속 유가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더 오히려 이 피해가 그 전선이 확대된 상태에서 참여한 국가들한테도 부과가 되고 그 국가들이 그러면 우리 더 못 버틴다. 미국아 종전해줘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그렇게 효과적으로 뿌릴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고육지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한번 120달러로 확 올랐다가 다음날 곧바로 80달러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실제 위협이 그렇게 기뢰가 설치되고 그 위협이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기뢰도 깔릴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80달러로 내려왔냐. 미국이 그 석유를 증산하고 뭐 비축유, EU가 비축유를 풀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반응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2020년 바이든 1기 행정부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건 때 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120달러, 110달러 이렇게 가니까 미국이 매일 100만 배럴을 더 추가 생산해서 6개월 우리가 계속 더 풀겠다라고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지금 제랄드 포드 함이 지금 핵항모가 워싱턴함, 제랄드 포드 함이 가 있는데 제랄드 포드 함이 원래 지중해가 있습니다. 보통 전쟁이 시작하면 한 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그 전쟁 구역에 하나는 저기 그 지중해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레이더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7일 날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홍해에 있다. 그다음에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아라비아해에 있다. 그러니까 오만 앞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시그널을 줬거든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히더라도 뚫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역량 있는 게 왔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니까 곧바로 80달러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도 기뢰를 과연 설치할 수 있을까? 그것도 퀘스천 마크인데 그 협박으로만 해도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같이 미국이 우리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확실히 이렇게 막고 핵항모가 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든 책임진다라고 하는 시그널링을 계속 보이면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단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급변하고 이란이 계속 그 정유시설을 때리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쿠웨이트나 이런 나라들이 감산을 선언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석유는 감산이 되면 곧바로 다음날 증산해야지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감산하게 돼서 이제 이게 한번 멈추기 시작하면 그걸 다시 정상화 복구하려면 한 달, 두 달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석유 가격이 출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기뢰 설치 이런 거보다는 기뢰가 가더라도 설치가 되는 이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그걸 다 때려잡겠다. 아니면 기뢰가 설치되더라도 바레인에 있는 그 57 프로젝트 그 군대들이 다 그 기뢰를 다 우리가 밀어버리겠다는 그 의지만 보여줘도 그래서 유가만 안정될 수 있고 석유 생산량이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나름 그거는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에 상당히 좀 예민한데 석유 흐름 막는 조처하면 지금보다 20배 넘는 타격할 거고 국가 재건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장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뾰족한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박 박사님이 얘기를 잘 했지만 소해정이라고 하거든요. 기뢰를 제거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만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싶어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여기에 기뢰를 설치하면 아마 미국이 20배에 대한 이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기뢰를 안 하고 그러면 이번 주말 되면 끝나는데 만일 기뢰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또는 다른 유조선이라든지 여기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아마 이것은 더 피해가 더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계획된 것보다 다시 또 다음 주 좀 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란도 아마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단 뭐 극단으로 가지 않고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바람일 텐데 지금 이 국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We obviously talked then about the Middle East, and he wants to be helpful. 네,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분위기 좋았다 그랬는데 국방장관은 아예 다른 말을 하거든요. 예.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1시간 정도 전화를 통했다니까요. 예. 아마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란 사태 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예. 이란 사태 가지고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페제스키안 대통령하고 전화도 통했고, 또 중동 지역의 여러 지도자들하고도 전화도 통했거든요. 그 전화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이제 중재할 의도가 있다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방에 끊었습니다. 너 우크라이나나 신경 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와줄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 얘기한 이유가 지금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말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아. 그렇게 이제 중재에 나선다고 그러고 뭐 도와준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거의 폐해 상태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시 러시아가 들어오면 러시아가 미국이 만들어 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들어오면은 결국은 미국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들어오지 마. 숟가락 얹지 마라. 그렇죠. 예. 네 할 일이나 잘해. 네 할 일이나 해라. 뭐 예. 이런 뜻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란하고는 군사 협력하고 일각에서 뭐 이거 양다리 전략이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찬스를 본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출구 전략이 지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됐건 이란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란도 지금 미국에 굴복하는 식으로 이 조건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재국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밀리는 쪽에서 만드는 출구 전략이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나는 전쟁을 멈추기 싫었는데 이 주변국들이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그냥 국제 평화 차원에서 참고 간다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자꾸 걸프국들이 이제 중재국으로 왔는데 이제 푸틴까지 러시아까지 들어오면 예. 명분이 더 생기는 거죠. 푸틴 대통령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만들어 줄 때 내가 이렇게 광을 팔면 예. 나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런 광을 팔 때 미국은 러시아한테 뭘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이제 계속 경제 제재가 들어갔던 석유도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지금 어찌됐건 비축유를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유가를 안전시켜서 그렇게 빌드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좀 EU 쪽에서 되게 반대를 했다 그럽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나 이런 걸 다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이걸 푼다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루드족 쓰겠다고 하다가 다음날 저렇게 다 뒤집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그럴싸한 아니고 미국 이란 쪽에도 어떤 기회를 줄 수 있고 출구 전략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서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러면 EU 동맹도 문제가 되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의 몸집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국제사회의 플레이어로서 러시아가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예 그냥 내쳐졌는데 다시 평화를 중재하고 진짜 그 국제사회의 분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로 해주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니까 지금 헤그세스 그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예. 상황 정리를 곧바로 한 것이죠. 제3국이 아니다. 우리가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막 싸우는 중이긴 하지만 물밑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협상까지는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 다 유인은 전쟁을 하면 더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가장 합리적인 선택,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하더라도 이 전쟁을 빨리 멈추고 그게 위장이라고 하더라도 유화책을 쓰면서 체제 정비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도 아무리 강경파가 됐다 하더라도 전쟁을 계속 감행하면 얻을 수 있는 유인이 없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자산 자기네들 많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징후에서
요격탄이나 그 미사일이 지금 부족해서 끌었어야 된다라는 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전쟁을 더 길게 끌 요인이 둘 다 없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물밀 협상이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확률도 높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도 원하지 않고 전 세계인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으로 두 분에게 좀 보여드릴 사진이 있는데 SNS에서 이른바 풍자밈, 현실은 아닙니다. 이런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앞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엔 아들까지 등장했어요.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결혼을 해서 가운데 2세까지 낳은 저 밈이 지금 SNS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혜와 베런이 아이를 저렇게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인데 아이가 트럼프 대통령 닮은 건가요? 누구 닮은 건가요? 머리 스타일은 트럼프 대통령 닮은 것 같고 예. 밑에 보면은 장난감이 미사일이에요.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볼 예. 때는 이제 베런은 20살이고 김주혜가 13살인데 예. 밈을 형성하더라도 조금 정말 밈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수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국무부나 이렇게 공식적인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있고 그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예. 그러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렇게 칭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역설적으로 저렇게 밈을 통해서 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 이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도 충분히 드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이렇게 사이좋게 갈 수 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저런 것들 잘 이용하는 대통령이니까요. 현실 가능성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의미를 담고 있는 풍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전문가분께 이 밈을 가지고 가능성을 물어보는 질문은 좀 우문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전 세계인들이 평화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백승훈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는 이란의 움직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군사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기뢰 부설용 선박 16척을 파괴했다면서 SNS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최근 공식 SNS에 올린 적외선 영상입니다. 선박 여러 척이 발사체에 맞아 폭발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0일 이란 해군 선박 여러 척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던 기뢰 부설 선박 16척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기뢰 부설용 보트와 함선들을 타격하고 있다며 이란이 기뢰를 즉각 제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공격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 CBS 뉴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려는 움직임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기뢰를 2-3개씩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을 사용해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2,000에서 6,000개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자체 생산했거나 중국,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기뢰는 바다에 설치해 선박이 접촉하거나 감응 신호를 받으면 폭발하도록 만든 재래식 무기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에 기뢰를 설치할 경우 사실상 해협을 봉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미국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기뢰 부설은 보통 수세에 몰렸을 때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극단적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카드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뿌려놓은 기뢰는 아군배라고 봐주지 않고 유조선 등 상선도 지나치지 못하는 데다 파도나 조류에 밀려 흘러가면 자국 앞바다가 지뢰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으로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지키는 게 전쟁의 승패뿐 아니라 체제 존망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극단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 생각하는 종전의 조건은 뭘까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이란에서의 목표 달성이 계획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종전에 대한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ultimately, the operations will end when the commander-in-chief determines the military objectives have been met, fully realized, and that Iran is in a position of complete and unconditional surrender, whether they say it or not. 레빗 대변인은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직접적인 위협을 더는 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항복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명시적 항복 선언과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건데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거라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군사작전 기간에 대해선 처음부터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은 장기전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가 이란의 미사일과 방위시설을 파괴하고 핵무기 보유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기 종전 의지를 뒷받침하는 메시지들이 이어지면서 복잡해진 전황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초기에 설정한 목표만 달성하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미군 부상자가 140명에 이르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시간으로 10일 140명 정도의 미군이 부상을 입었다며 108명은 임무에 복귀했지만 중상자 8명은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개전 이래 전체적 미군 부상자 수치를 제공한 것은 처음이라고 AP통신이 밝혔습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 유엔 이란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 1,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라바니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견을 열고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스라엘이 지난 8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가에 있는 호텔을 공습했을 당시 이란 외교관 4명이 숨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초등학교 참사 당시에 떨어진 토마호크 미사일이 미군 것이라는 증거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파편에서 미 국방부와 방산업체 표식이 확인됐다는 건데 미국은 여전히 이란의 소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나브 지역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국 미사일 잔해라며 파편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를 토대로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마호크 위성 교신에 쓰이는 SDL 안테나로 파악되며 미 국방부가 2014년 발주 계약했다는 코드번호, 미 방산업체인 벨 에어로스페이스 앤 테크놀로지스가 제조사로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구동기로 추정되는 다른 파편에는 Made in USA라는 문구와 글로브 모터스라는 제조사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외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는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폭발물 처리반에서 근무하고 전역한 기술자도 실명을 내걸고 해당 사진이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이란 측이 공개한 미사일 부품이 어디서 어떻게 수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매체들은 폭격 순간을 포착한 영상을 분석해 사용된 무기가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미 국방부는 조사 중이라면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What did or did not happen, we take things very, very seriously and investigate them thoroughly, which takes time, and which is why it does take time. But ultimately, unlike Iran,
who targets civilians indiscriminately.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여자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 어린이와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숨지면서 이번 전쟁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난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출구 전략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전력 무력화를 선언하면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전쟁이 열흘을 넘어가면서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초토화됐다는 점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미 국방부가 동시에 이란 미사일 공격이 90%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t's all resulting in a 90% decline in various things, but in particular Iranian missile launchers. 앞으로의 제1 공격 목표도 이란의 미사일입니다. One, destroy their missile stockpiles, their missile launchers, and their defense industrial base. Missiles and their ability to make them. 미국이 이렇게 이란 미사일 무력화를 부각하는 이유는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과 연결돼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이란에 핵을 탑재할 미사일이 없으면 사실상 핵 위협도 사라진다는 게 백악관이 제시하는 최신 논리입니다. 이란이 항복을 선언하지 않을 때도 미국이 무조건 항복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면 작전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고 전쟁을 끝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I could make an empty threat, but if I have no actions to back it up, then it's an empty threat. And so President Trump will determine when Iran is in a place of unconditional surrender, when they no longer pose a credible and direc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ur allies. 유가 폭등이라는 전 세계적 고통과 미국 내 반전 여론, 이달 말 베이징에서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신 승리를 통해서라도 종전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새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결사항전을 선언한 이란 정권이 미국의 종전 시나리오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테헤란이 곧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이란 전쟁 조기 종전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인데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지정학적인 셈법을 권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국제유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시사 발언 이후 80달러대까지 내려앉으며 일단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전쟁이 끝나도 유가가 이전처럼 60달러대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That is a very, very serious situation which we have never seen before. 가장 큰 변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묘한 전략적 휴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기 종전을 통한 물가 안정을 노리며 이란의 친미 정권을 세우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숙적 이란의 군사 경제 기반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스라엘 보안당국은 정권 몰락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미국의 종전 신호와 관계없이 공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So the war aims differ slightly in that I think Israel is more into it to actually change the regime. The Americans could live with a weakened Iran that is not an enemy. 여기에 사우디 등 걸프 산유국들의 셈법도 유가를 지탱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들은 과거 저유가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 강화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배럴당 90달러 이상의 고유가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도 분명합니다. 전쟁이 끝나도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고 파괴된 생산시설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다 전쟁으로 바닥난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다시 채우려는 대규모 매수 수요도 대기하고 있어 유가 하락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And even if it was, there's no telling whether shipping will resume through the straits at their previous level, which means that the market is facing, the global economy is facing an extended period where supply remains much lower than it was. 결국 이스라엘의 강경 노선과 산유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고유가 흐름은 당분간 뉴 노멀로 굳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의 석유 에너지 시설을 추가로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방송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와 예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방송은 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민심의 이반과 정권 결집 우려, 전후 이란 정권과의 에너지 협력 구상, 걸프 지역 에너지 위기 우려 등을 이유로 이런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으로 급등한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제안했다고 현지 시간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안의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방출 규모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1억 8,200만 배럴을 웃도는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IEA 32개 회원국 관계자들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고 현지 시간 11일 해당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코스피가 5,700선을 회복하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가, 물가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미국의 S&P 지수와 다우 지수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계속 울렸던 사이드카나 이런 게 울리지 않고 좀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제발 매수로 사이드카가 간다 하더라도 불안해요. 이 국제유가 향방,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용합니다. 일단 현기증 장세는 좀 주춤하고요. 지수가 그래도 코스피는 3% 넘게 조금씩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가는 양상인데 트리플 호재입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떨어졌다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이제 AI 버블론 확인하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지금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고 실적 전망도 장밋빛으로 제공하다 보니 우리 반도체주들한테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 내부적인 호재도 있었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SK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역대급이에요. 거의 삼성전자는 16조 원대 그리고 SK는 5조 원인데 SK는 전체 자사주의 20%를 소각하겠다, 태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증권사들, 지주사들, 보험사들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러다 보니 지금 사실 수급상으로 보면 기관만 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관의 그 이면에는 아마 이제 개인들의 ETF 자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1,660원대, 6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어쨌든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달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규모 매도에 나서는 그런 사이에 개인이 이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데 이런 모양새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 이게 동학개미 시즌 2를 이제 조금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억이 소환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동전이라는 이제 전쟁 이게 돌발 변수이다 보니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먼저 현금화할 수 있고 가장 적게 손해를 보는 종목이 바로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 단위로 팔았는데 그 물량을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온몸으로 지금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들도 실탄이 넉넉한 건 아니에요. 그쵸. 물론 뭐 고객 여탁금이 3월 5일 기준 133조로 역대급으로 쌓여 있는 것도 맞지만 네네. 여기다가 신용융자 33조 원 찍었죠. 33조 7천억 원. 그것도 안 되니까 최근 들어서는 일주일 새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조단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건 양날의 검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이른바 마진콜 오고요. 반대 매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더 커질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종전 시사하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출구 전략을 모색하면서 일부 외국인들이 좀 어제 좀 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지금 아직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외국인들이 귀환했다 돌아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최근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우리 주식시장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증시에서 단기간에 차익을 보려는 단타 광풍도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5,000p, 6,000p를 넘어서며 오르기만 할 것 같던 주가가 최근 중동 사태 변수를 만났습니다. 국제유가와 세계 증시가 불안정해지면서 출렁이기 시작한 건데요. 지난주 코스피를 보면 이 전쟁 상황에 따라서 10% 안팎의 큰 폭으로 내렸다 오르는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자, 이처럼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 손바뀜이 활발해졌습니다. 지난달 평균 상장 주식 회전율은 1.66%였는데 전쟁 발발 이후인 이달 들어서 2%대로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난 건 단기간 수익을 노린 이른바 단타 매매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상승장에서 수혜를 누리지 못한 투자자들의 이 소외 공포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락할 때 타이밍만 잘 잡으면 이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기대 때문이라는 거죠. 중동 상황과 관련이 있는 방산주나 석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관련 주식 거래가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투자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한마디로 단타입니다. 이 단타가 늘어나는 지금의 어떤 흐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사실은 월가에서도 유독 이제 연초 한국 증시 상승률이 워낙 높았어요. 네. 뭐 한두 달 만에 거의 코스피가 50% 가까이 오르니까 계속해서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베테랑조차도 한국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개인 투자 비중이 거의 70%. 네. 상대적으로 미국은 한 20%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 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초단타 매매예요. 정말로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외국인들이 5조 7천억 원을 던져도 하단에서 굉장히 개인들이 그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네. 코스피도 보게 되면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물론 뭐 6,300선을 찍은 이후에 5,000선 지지에 대한 이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5,100선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 방어선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일부에서는 뭐 일부 이제 이 유명한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7만 원에 매도하고 네. 21만 원을 올라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도 보면 삼성전자 15만 원대로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분들이 워낙 많아져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비트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단기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일단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수수료가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익을 실현해도 중장기적으로 쭉 갖고 있는 분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좀 낮아요. 네. 거기다가 변동성은 더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처럼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타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유가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국제 유가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 국제 유가가 뭐 예를 들어 배럴당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쟁 발발 열흘 만에 사실은 국제유가 우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월요일장 $119를 봤거든요. 네. 목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전쟁이 종료되지 않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G7이 공동으로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아직 안심하기 좀 일러 보입니다. 물론 이제 119달러까지 찍었던 국제유가가 이제 이틀 연속 떨어지긴 했어요. 일단 이란 사태 이후에 처음이긴 하지만 3달러, 87달러 정도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의 주장을 보면 오늘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이유도 상승폭이 축소된 이유도 지금 내부 의견도 서로 엇갈려요. 트럼프의 이제 에너지 장관의 경우에는 이란 전쟁 마무리 수순일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변에 있는 이제 이 선박을 미국 이제 이 해군들이 호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입니다. 오성기를 단 일부 배만 빠져나왔을 뿐 아직은 안심하기 좀 일러 보이고 오히려 지금 이란이 기뢰를 이제 부설하면서 통행하고 있는 이제 그 배들에 대해서 유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협 봉쇄가 물리적으로 확인된다면 유가는 언제든 세 자릿수로 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 중국 히토류가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물류가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달 말, 다음 달 초,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패권을 둘러싸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중국이 저가로 들여왔던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패권을 가져갔고요. 여기 이란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익과 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손해는 중국이거든요. 위안화, 달러 결제가 아닌 위안화 결제로 계속해서 이제 이 페트로달러에 견제해 왔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가진 카드가 뭐냐? 바로 중국은 미국의 바로 이 히토류와 같은 희귀 광물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히토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에 쓰이는 헬륨 가격도 이번 중동 사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서 아마 이제 협상 전략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아마 이제 트럼프와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마 이것까지도 얘기의 이제 논의의 어떤 대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부가 208일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 이걸 계산하면 뭐 70일도 안 된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이제 권고한 90일 분량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한 1억 9천만 배럴 정도 갖고 있고 민간 보유분 그리고 이제 산유국 공동 비유분 합치면 2억 1,600만 배럴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부가 계산하고는 208일은 IEA 기준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루에 200만 배를 쓰는 게 아니라 휘발유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석유 제품도 있어요. 하루에 약 280만 배럴 이상을 소비를 하게 되면 이건 뭐 산업 여하에 따라서 공장 가동이 많아지면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아마 67, 8일 정도 그러니까 2달 남짓 정도의 보유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부의 통계와 그리고 이제 실제 정유사들의 이제 통계와는 좀 괴리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유가 상승 이어서 식품 물가 상승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름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먹거리도 문제라는 거예요. 밀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각각 12%, 10%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밥상 물가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맞습니다. 이제 해운 물동량이 막히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봉쇄를 하고 있지만 이란도 손해예요. 자업자득 이제 발등을 찍고 있는데 이란산 원유 수출도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에 묵혀있던 이란은 또 수입 이제 곡물 의존도가 높은데 이 해양 동물이 막히다 보니까 전쟁으로 해서 물류가 마비 상태입니다. 오히려 비료 가격은 또 오르고 있고요. 여기다 고환율까지 겹치다 보니까 국제 밀 가격이 두 자릿수 12%, 대두는 10%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또 식용유, 파미와 같은 이게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밀하고 대두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대부분 빵, 라면, 뭐 식용유라든가 사료에 쓰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기본 원재료 가격이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기초 곡물 가격 인상이라는 게 주로 이제 식당에서 쓰이는 가공식품부터 시작해서 외식 물가까지 시차를 두고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계획도 언급을 했으니까요. 이란 사태에 대한 대응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경제 이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연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3번째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앞서 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구속이 됐던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은 3번째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짧은 입장만 전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더 소명하실 예정이신가요? 조사 잘 받겠습니다. 추가로 3천만 원 수수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세요? 우선 김 의원은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 아내 이모 씨가 3년 전 탄원서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특혜 의혹과 빗썸 채용 청탁 의혹, 아내 비위 관련 수사무마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차례 소환 조사 당시 김 의원 진술과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 전반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구속됐던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임 수재와 증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술타기 의혹도 불거졌는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가 사고 나흘 만에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삼성동 청담역 인근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고 후 자택에 차를 두고 지인 집에 갔다가 3시간 정도 지난 7일 새벽 2시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변호인이 경찰에 나와 소주 4잔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며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그날 바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가드레일 들이받고서도 계속 운전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그렇게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이 씨 측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씨가 사고 전 여러 술자리에 간 정황을 포착하고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 수치를 역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003년 강남에서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볼링장 입간판을 부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팔아 최대 25배의 폭리를 취한 안표 카르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개발총책 20대 남성 A씨 등 일당 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SNS 채팅방을 통해서 안표 예매법이나 경찰 단속 정보 등을 공유하고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 선점한 티켓을 되팔아 71억 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지만 선선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4도 정도 더 올라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부분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중부 서해안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현재 인천과 충청, 경북의 공기가 탁합니다. 그 밖에 중서부 지방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출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3도, 대구는 1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동쪽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영남 지방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비나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